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신세계그룹의 심장부,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열사와 백화점을 거느린 제국을 일구어낸 이명희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오랜 세월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좌해온 구학서 고문이 결제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오늘 발표된 실적 보고서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이명희, 숫자라는 건 참으로 덧없는 것이지요. 오늘 높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늘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의 흐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선대 회장님의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회장님의 뒷모습을 뵙고 있으니 마치 호암 회장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신 듯한 기분이 듭니다. 1979년의 어느 늦가을, 재계의 치열한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한남동 자택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39의 주부 이명희는 갓 우려낸 홍차의 향기를 맡으며 잡지를 넘기고 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예리한 총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가사 도우미가 급히 달려와 수화기를 들고 당황한 기색으로 이명희를 바라봅니다. 가사 도우미, 사모님, 장충동 본가에서 온 전화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십니다. 이명희, 아버님께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셨다고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직접 전화를 거시는 분이 아닌데. 목소리가 아주 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호암 이병철의 서재는 숨막힐 듯한 위엄과 냉철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힘차게 글자를 써내려가는 이병철 회장의 미간에는 깊은 고뇌와 결단이 서려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이명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붓을 천천히 내려놓은 이병철 회장은 딸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침묵을 깹니다. 이병철, 명희야, 너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느냐?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으로 네 인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버님,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은 세상 밖으로 나가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보았다. 네 눈 속에 들어있는 욕망과 재능을 말이다. 너는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다. 이제 그만 부엌에서 나와 백화점을 맡아라.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출근한 첫날, 이명희 상무는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먼지 날리는 매장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당시의 백화점은 시장통과 다를 바 없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녀는 흐트러진 진열대와 의욕 없는 직원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녀를 수행하던 젊은 시절의 구학서 과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첩을 펼쳐들고 그녀의 지적사항을 받아 적을 준비를 하며 입을 엽니다. 젊은 구학서, 상무님, 현재 지하식품관 쪽에 동선이 꼬여서 고객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되어 전면적인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명희, 단순히 시설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엔 물건만 있고 문화가 없어요. 고객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의 경험을 사는 겁니다. 진열 방식부터 조명 하나까지 전부 다 뜯어 고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당장 관련 부서들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상무님의 안목이 벌써부터 현장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명희 회장은 아버지가 생전 그토록 아꼈던 호암미술관의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거대한 신세계 제국을 건설한 그녀지만 아버지의 동상 앞에서는 여전히 가르침을 구하는 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동상의 차가운 청동 표면을 어루만지며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회상하고 곁을 지키던 구학서 고문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회장님께서 처음 경영에 뛰어드셨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지금의 신세계를 보신다면 틀림없이 나보다 맞다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이명희, 아버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셨지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아버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거울 속의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 거울은 이제 더 크고 선명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호암의 거울이자 스스로 빛나는 또 하나의 태양이 되셨습니다. 1979년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밖을 떨이고 있지만 삼성 본관 회장실의 공기는 그보다 더 서늘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 뒤에는 40살의 이명희가 두 손을 모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이병철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딸을 응시하며 특유의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깹니다. 이병철, 오늘부터 신세계로 출근해라.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 이명희,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아버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영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다. 여자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섬세함이 오히려 무기가 될 게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많은 고객들이 오가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오후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영업 담당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처음 현장에 나온 이명희는 날카로운 눈매로 진열대의 먼지 하나, 직원들의 인사 각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매장 지배인은 이명희의 갑작스러운 걸음 멈춤에 화들짝 놀라며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냅니다. 이명희가 진열된 스카프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지적합니다. 이명희, 저 스카프의 색 배치가 지금 조명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장 지배인, 죄송합니다 이사님. 가을 시즌이라 브라운 계통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만 고객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분위기를 사는 겁니다. 당장 조명을 바꾸던지 배치를 다시 하세요. 퇴근길, 이병철 회장의 전용차 안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강의실이자 혹독한 검증의 장소입니다.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려 피곤할 법도 하건만 이병철 회장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옆에 앉은 딸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를 덮으며 안경 너머로 이명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병철, 오늘 식품관 매출은 어떠했느냐? 지난주 대비 신선식품 폐기율 수치는 기억하고 있느냐? 네, 아버님. 식품관 매출은 전주 대비 5% 상승했습니다만 첨가물 폐기율이 아직 높습니다. 숫자를 외우는 건 기본이다. 왜 폐기율이 높은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라. 1980년대의 초입, 김포공항은 해외 문물을 배우러 떠나는 기업인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을 수행하여 해외 출장길에 오르는 이명희의 표정에는 설렘보다는 비장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탑승 수속을 돕던 구학서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권과 항공권을 건네며 말을 건넵니다. 구학서, 이사님, 회장님께서 이번 도쿄 일정은 특히 백화점 디스플레이 위주로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명희, 알고 있어요. 미츠코시 백화점 자료는 다 챙겼죠? 아버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막히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지 통역도 빈틈없이 조치해 두었으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일본 도쿄의 심장부, 미츠코시 백화점의 화려한 진열장은 당시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선진 유통의 결정체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매장 한가운데 멈춰서서 천장의 조명부터 바닥의 타일 마감재까지 손으로 쓸어보며 감탄과 분석을 동시에 쏟아냅니다. 그는 진열된 도자기 인형을 가리키며 뒤따르던 이명희에게 메모할 틈도 주지 않고 가르침을 내립니다. 보아라, 상품이 주인공이 되게 하려면 조명을 뒤에서 때려야 한다. 이게 바로 격조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네요. 상품의 윤곽이 훨씬 뚜렷해 보입니다. 저희도 본점 리뉴할 때 반영해야겠습니다. 눈으로만 담지 말고 마음으로 훔쳐라. 인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도쿄의 밤은 깊어만 가지만 호텔 스위트룸의 불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낮 동안 보았던 수많은 매장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시간은 이명희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이병철 회장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딸이 내밀고 있는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매섭게 지적하며 펜을 두드립니다. 이병철, 보고서가 이게 다냐?
오늘 본 것 중에 우리 신세계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뿐이란 말이냐? 아버님, 현실적인 비용 문제와 인력 수급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안목을 높여라. 소비자는 귀신이다. 어설픈 흉내는 금방 들통난다. 도쿄를 거쳐 도착한 미국 뉴욕의 거대한 스케일은 이명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사이를 걸으며 그녀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왜 그토록 세계를 보라고 강조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구학서 과장이 바쁘게 걸음을 옮기며 다음 방문 일정을 브리핑하자 이명희는 잠시 멈춰서서 sak스 피프스 애비뉴 백화점의 쇼윈도를 바라보며 감탄 섞인 한숨을 내뱉습니다. 이명희, 과장님, 저 쇼윈도 좀 보세요. 하나의 연극 무대 같아요. 우리도 저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구학서, 네, 이사님, 확실히 압도적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방금 저 부분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이병철, 앞서 걷다 멈춰서며 명희야, 유통업은 결국 문화를 파는 것이다. 이 거리를 통째로 머리에 넣어가라.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명희는 신세계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임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셉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이명희는 탁자 위에 해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답답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임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직매입 방식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의 위탁 판매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이명희, 안정만 찾다가 도태될 겁니까?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제가 질 테니 당장 구매 시스템부터 바꾸세요. 구학서, 이사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의류 부문부터 적용해보는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협조해 주십시오. 몇 달간의 치열한 개혁 작업 후 이명희는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다시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딸이 내민 성과 보고서를 한참 동안 묵묵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덮어 책상 한켠에 밀어둡니다. 그는 하얀 수건으로 난초잎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처음으로 딸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이병철, 수고했다.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을 텐데 제법 뚝심 있게 밀어붙였구나.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이병철, 경영자는 고독한 자리다. 그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주인이 되는 게야. 붉은 저녁 노을이 사무실 안을 길게 비추고 이명희는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백화점 앞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빛을 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름과 동시에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집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일정을 알립니다. 이사님, 조선호텔 미팅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차를 대기시킬까요? 네, 바로 내려가죠. 아, 그리고 아까 지시한 패션 사업부 기획안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로비에서 모시겠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한국 경제의 거목이 쓰러지던 날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삼상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영정사진 앞에서 막내딸 이명희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혹독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명희,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이 넓은 세상에서 제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명희, 침묵 후. 하지만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결코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타계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991년 삼성그룹의 계열 분리가 공식화되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와 생명이라는 그룹의 핵심 동력을 오빠인 이건희 회장이 맡게 된 반면 이명희 회장에게 주어진 것은 당시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던 백화점과 호텔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비서를 향해 나지막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것과 다름없어. 안 그런가, 김 실장? 비서, 회장님. 하지만 신세계는 이미 국내 최고의 전통을 가진 백화점입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전통이라. 그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전통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신세계 백화점의 경영지표가 담긴 보고서를 넘기는 이명희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당시 백화점 산업은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는 비관론이 팽배했고 물려받은 유산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앞에 앉아있는 임원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명희, 지금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오? 우리가 삼성의 그늘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뜻이오. 임원 A. 면목 없습니다, 회장님. 현재 유통시장이 포화 상태라 매출 증대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고요. 핑계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이 난관을 뚫을 수 없습니다. 판을 뒤집을 무언가가 필요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이명희 회장은 홀로 서재에 앉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가전제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안 자신은 좁은 내수시장의 백화점 하나를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를 향해 원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명희, 어찌하여 제게는 이리도 험한 길을 주셨습니까? 편안한 길을 두고 왜 이 낡은 백화점을 맡기신 겁니까? 이명희, 잠시 침묵 후 결연하게. 아니지. 아버지는 허투루 결정하실 분이 아니야. 분명 이 안에 제가 찾지 못한 답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이명희가 아버지의 경영 수업을 받던 어느 날 오후입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에 전해지지만 이병철 회장의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어린 딸에게 경영의 본질에 대해 엄중하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병철, 명희야, 유통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네, 아버지. 하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 고객은 귀신같이 안다. 주인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장사는 모래성일 뿐이야.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긴 이명희 회장은 백화점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삼성전자에서 탁월한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구학서를 만납니다. 안정적인 삼성전자를 떠나 불확실한 신세계로 오라는 제안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명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득을 시작합니다. 이명희, 구 전무, 삼성전자는 이미 훌륭한 인재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세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구학서, 회장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세계의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전자에서 쌓은 제 경력이 유통업에서도 통할지 의문입니다. 위태롭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조직에서는 당신이 할 일이 없어요. 저를 믿고 이 낡은 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구학서를 영입한 직후 이명희 회장은 그와 함께 신세계 본점 매장을 직접 둘러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낡은 진열대와 타성에 젖어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거슬립니다. 그녀는 진열된 넥타이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며 옆에서 수행하던 점장을 향해 차갑게 질책합니다. 이명희, 점장, 이게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입니까? 먼지 쌓인 상품을 보고 고객이 지갑을 열고 싶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삼류라는 증거입니다. 점장,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구학서, 인력 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과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회장님. 바닥부터 뜯어 고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감이 감도는 전략회의실 안,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사장, 그리고 핵심 임원들이 지도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백화점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들은 당시 한국에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대형 할인점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지도의 한 지점을 펜으로 짚으며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이명희, 이제 백화점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월마트 같은 할인점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격 파괴를 함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원비. 하지만 회장님,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 창고형 매장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구학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서 두려운 겁니까? 삼성을 넘어서려면 삼성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확정한 후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사장은 본사 옥상에 올라 붉게 물드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신뢰를 확인합니다. 이명희 회장은 난간을 꽉 쥐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결심을 구학서에게 내보입니다. 이명희, 구사장, 우리가 가려는 이 길이 험난할 거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그저 지키는 딸로 남고 싶지 않아요. 내 손으로 더 큰 제국을 만들 겁니다. 회장님의 그 용기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보란듯이 삼성을 뛰어넘는 유통그룹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뒤는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드디어 신세계가 삼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독자적인 그룹으로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단상 위에 선 이명희 회장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막내딸의 유약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다짐을 새깁니다. 마음의 소리,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가 홀로 섰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 신세계라는 새로운 대륙을 제가 직접 개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유통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없습니다. 1991년 미국 아칸소주의 한 월마트 매장 안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진열대가 놓인 한국의 백화점 풍경과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의 투박한 창고가 이명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녀는 쉼없이 팔려나가는 생필품들과 가격표를 번갈아 보며 유통업의 본질이 거칠애가 아닌 가격에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명희는 수행원에게 다가가 진열된 대용량 세제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명희, 저 가격표가 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행비서, 물류 비용을 극한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쇼핑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지 의문입니다. 아니요, 좋아하게 될 겁니다. 거품을 걷어낸 가격, 그것이 바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혁명입니다. 1992년 서울 충무로 신세계 본사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명희가 내놓은 창고형 할인점 구상은 고급 백화점 이미지에만 익숙해 있던 임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품격을 중시하는 신세계가 싸구려 물건을 파는 창고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회의실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한 중역 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불만 섞인 어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중역 임원, 부회장님, 신세계는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굳이 시장 바닥 같은 할인점을 만들어 우리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명희, 백화점은 성장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구 전무,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학서,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부지 선정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입니다.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이명희의 집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입지 선정에 골몰하던 그녀의 시선이 도봉구 창동이라는 낯선 지역에 멈춥니다.
당시만 해도 논밭과 공장이 뒤섞인 변두리였던 그곳을 지목하며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앞에 앉은 구학서를 바라봅니다. 이명희는 지도 위의 붉은 점을 펜으로 두드리며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이명입니다. 창동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첫 번째 깃발을 꽂을 겁니다. 창동은 아직 개발이 덜 된 변두리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고객들이 찾아오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이명희, 땅값이 싸야 물건값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격이 파격적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찾아옵니다. 구 전무가 책임지고 부지를 매입하세요. 1993년 초봄, 찬바람이 몰아치는 창동 허허벌판 위로 육중한 철골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명희는 안전모를 쓴 채 진흙탕을 걸으며 도면과 실제 골조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노출 콘크리트와 철제 빔을 그대로 사용하는 파격적인 설계에 현장 소장조차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명희는 먼지를 털어내며 소장에게 다가가 벽면 마감에 대해 묻습니다. 이명희 소장님, 내벽에 페인트 칠이나 장식은 일절하지 마세요. 그냥 시멘트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현장 소장, 예, 아무리 창고형이라도 손님들이 오는 곳인데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부회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인테리어 비용을 아껴서 라면 한 봉지라도 더 싸게 파는 것이 우리의 인테리어입니다. 창동점 개점을 앞두고 불안감이 엄습할 때면 이명희는 언제나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과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기억은 1980년대의 어느 고요한 오후 한남동 자택의 서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묵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에서 이병철 회장은 붓을 천천히 놀리며 곁에 앉은 딸에게 사업의 본질에 대해 나직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합니다. 명희야, 장사라는 건 말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하는 것이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다. 예, 아버님.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변하기 쉬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물건을 파는 방식도 변해야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답이 있는 법이다. 1993년 11월 11일 밤, 내일의 개점을 앞둔 창동점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스를 뜯고 물건을 진열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고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노란색 이마트 로고가 처음으로 환한 빛을 뿜어냅니다. 이명희는 텅 빈 계산대 앞에 서서 이 실험적인 공간이 내일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학서가 결제 서류를 들고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부회장님, 전단지는 배포가 완료됐지만 정말 손님들이 이 외진 곳까지 올지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명희,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우리가 준비한 가격이 진심이라면 고객들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라면 가격은 확실히 내렸습니까? 예, 시중 최저가로 맞췄습니다. 마진을 포기하다시피 한 결정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11월 1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개점 시간인 10시가 되기도 전이지만 매장 밖에서는 심상치 않은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관리실에서 CCTV 모니터를 지켜보던 이명희와 임원들은 화면을 가득 메운 검은 인파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줄은 건물 코너를 돌아 도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외치며 뛰어옵니다. 보안요원, 지금 정문 앞에 대기 인원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대로 문을 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변화입니다. 문을 여세요. 단, 질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입장시켜야 합니다. 셔터가 올라가는 굉음과 함께 억눌려 있던 댐이 터지듯 수천 명의 고객들이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최저가라는 문구가 붙은 진열대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준비해둔 쇼핑카트 500대는 개점 10분 만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명희는 2층 난간에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한국 유통의 역사가 바뀌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와 소리칩니다. 부회장님, 카트가 모자랍니다. 고객들이 바구니라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명희,
창고에 있는 박스라도 가져와서 쓰게 하세요. 물건이 비는 매대가 없도록 즉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라면과 휴지는 채우는 족족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실의 분위기는 환호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상태가 됩니다. 전광판의 매출 숫자는 예측했던 그래프를 수직으로 뚫고 올라가고 있으며 POS 시스템은 과부하로 인해 위태롭게 깜빡거립니다. 하루 매출 목표를 오전 중에 이미 달성해버린 이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입니다. 전산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출력하여 이명희에게 건넵니다. 전산팀장, 현재 매출이 1억을 돌파했습니다. 개점 첫날 매출로는 국내 유통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구학서,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가격 파괴가 소비자들의 잠재된 욕구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명희,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온 고객들이 내일도 오게 만드는 것이 진짜 승부입니다.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텅 빈 매장에는 기분 좋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듯 텅 비어버린 선반들은 오늘의 치열했던 전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희는 텅 빈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조각을 줍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 문화가 완전히 뒤바뀐 역사적인 날임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구악서를 돌아보며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명희, 구 전무, 보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전국에 이런 이마트를 100개 더 지을 겁니다. 구악서, 예, 부회장님.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방식을 팔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빠지겠군요. 다시 채워 넣읍시다. 고객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던 1997년의 늦가을, 한남동 자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을 메우는 동안 이명희 회장은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내미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재계 순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고 몸을 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명희, 모두가 움츠려들 때가 기회라는 걸 모르나 보군요. 다들 땅을 팔려고 난리라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헐값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수자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버리는 땅을 우리가 주워 담아야 해요. 이명희의 시선이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옮겨갑니다. 묵직한 먹냄새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던 아버지의 서재가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이병철 회장은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힘차게 글재를 써내려가다 먹을 갈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나지막에 읊조립니다. 이병철, 명희야, 용인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을 쓰는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지? 그래, 의인물용, 용인물이라 했다. 의심이 가면 쓰지를 말고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믿고 맡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 했겠느냐. 맡겼으면 전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법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긴 이명희 회장은 삼성에서 잔뼈가 굵은 재무 전문가 구악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회색빛이지만 이명희의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을 구악서 쪽으로 밀어내며 그에게 그룹의 운명을 건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명희, 구 전무, 오늘부터 이 서류들은 내 책상이 아니라 당신 책상으로 가야 할 겁니다. 구악서, 회장님,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지 염려됩니다. 제가 감당하기엔 그룹의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명희, 나는 유통의 흐름을 볼 뿐 숫자를 관리하고 조직을 조이는 건 당신 몫이에요. 전권을 드릴 테니 소신껏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실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원이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구악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는 소란스러운 장례를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하며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지금 땅을 사다니요? 금리가 20%를 넘나드는데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임원이, 맞습니다. 일단 구조조정부터 하고 버텨야 합니다. 확장은 무리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땅을 사지 않으면 10년 뒤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오너의 재가 떨어진 사안입니다. 하지만 부사장님,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은 제가 집니다. 대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임원들도 자리를 걸어야 할 겁니다. 모든 기업이 공사를 중단하고 기계를 멈추던 1998년의 겨울, 신세계의 이마트 건설 현장만큼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허허 벌판 위에서 구악서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도면을 확인하며 현장 소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날리는 현장 한복판에서 목소리를 높여 지시를 내립니다. 현장 소장,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구악서, 무슨 소리입니까? 남들이 쉴 때 우리가 먼저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날짜는 무조건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야간 작업이라도 강행해서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이명희 회장님께서 매일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미래를 짓는 겁니다.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동안에도 이명희 회장의 모습은 회사 로비나 집무실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녀는 자택 서재에 틀어박혀 전문 경영인들이 올려보낸 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꼼꼼하게 검토한 서류를 덮으며 곁을 지키고 있는 비서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회장님, 내일 임원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다들 회장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나가면 구 사장의 영이 서질 않아요. 나는 그림자처럼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직접 챙기셔야 할 안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시스템이 일하게 해야죠. 구 사장이 잘하고 있으니 나는 그저 결과만 보고받으면 됩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신세계는 유통업계의 거인으로 우뚝 섰고 그 중심에는 전문 경영인 구악서가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 전면에 띄어진 가파른 성장 그래프를 가리키며 임원들에게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분위기를 경계하듯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합니다. 구악서, 보십시오.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한 결과가 이 그래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임원들, 웅성거림, 정말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회장님의 안목이 적중했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십니다. 성과가 없는 곳에는 보상도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만발한 한남동 자택의 정원. 이명희 회장과 구악서 부회장이 나란히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산책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룹의 미래를 둔 치열한 문답이 오고 갑니다. 이명희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뼈있는 목소리로 구악서에게 묻습니다. 이명희, 구 부회장, 요즘 조직이 너무 비대해진 건 아닌가요? 보고 체계가 느려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악서, 예 회장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관료주의적인 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곧바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명희, 내가 나서지 않는 건 당신을 믿어서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인사평가를 강화하고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겠습니다. 신세계 본점의 긴 복도에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던 두 명의 직원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오너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끄는 독특한 기업 문화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오너에 대한 경외심이 묻어납니다. 이명희 회장님은 정말 뵙기가 힘드네. 전설 속의 인물 같아. 그러니까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리지.
하지만 구 부회장님이 저렇게 전권을 휘두르는 걸 보면 뒤에서 조종하는 힘이 엄청난 거야. 맞아.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오너가 없어도 회사는 더 잘 돌아가니까. 오너가 없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걸.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깊은 밤, 이명희 회장은 홀로 창가에 서서 자신이 일궈낸 거대한 유통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며 전문 경영인에게 전권을 맡겼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독하지만 뿌듯한 독백을 남깁니다. 혼잣말. 믿고 맡긴다. 결국 그건 나 자신을 믿는 일이었어. 잠시 침묵 후 휴대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누른다. 네, 접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지금 바로 보내세요. 아직 깨어 있습니다. 2005년의 봄 햇살이 집무실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지만 책상 앞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백화점의 개념을 넘어선 전혀 새로운 공간을 구상하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구학서 부회장을 향해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냅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명희 부회장님, 우리는 지금 백화점을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머물고 싶은 삶의 공간을 지어야 합니다. 구학서, 회장님,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휴게 공간과 문화시설을 그렇게 늘리면 실제 매장 면적이 줄어들어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평당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객이 우리 공간에서 행복을 느껴야 결국 지갑도 여는 법입니다. 기존의 틀을 전부 깨부수세요. 현재의 고민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섞인 흙냄새와 함께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정원 한쪽에 놓인 석조 조각상의 거친 질감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어린 딸에게 경영과 예술의 본질이 다르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조각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고 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이병철, 명희야, 이 돌의 결이 보이느냐? 거칠어 보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예술이 된다. 네, 아버지. 투박한 돌도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장사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팔아야 한다. 디테일을 놓치면 그건 죽은 공간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2006년 부산 센텀시티 프로젝트 현장은 거센 바닷바람만큼이나 격렬한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동양 최대, 아니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짓겠다는 이명희 회장의 구상은 실무진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학서 부회장은 우려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토로합니다. 구학서, 회장님, 부산 상권에서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전례가 없는 모험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명희, 그래서 더더욱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지을 거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백화점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외국에서도 찾아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금 조달 계획과 설계를 전면 수정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굉음 속에서도 이명희 회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면의 대리석 샘플을 손통으로 긁어보기도 하고 조명이 설치될 천장의 높이를 가늠하려 고개를 젖혀봅니다. 사소한 마감 하나가 고객의 기분을 좌우한다고 믿는 그녀는 따라오는 현장 소장을 향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냅니다. 그녀가 불만족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이명희, 소장님, 이 바닥재 질감이 너무 차갑습니다. 고객들이 걸을 때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이 더 부드러워야 해요. 다시 골라오세요. 현장 소장. 회장님, 이건 이탈리아에서 최고급으로 공수한 자재입니다만 더 따뜻한 느낌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명희, 고급스러운 것과 안락한 것은 다릅니다. 여기는 집처럼 편안해야 해요. 조명색도 지금보다 채도를 더 낮춰서 은은하게 바꾸세요.
백화점 안에 대형 온천시설과 아이스링크를 넣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명품을 팔아야 할 금싸라기 공간에 물을 채우고 찜질방을 만든다는 발상은 당시의 유통업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자신의 철학을 관철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엽니다. 이명희, 다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쇼핑만 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와서 씻고, 놀고, 먹으며 힐링하는 리조트가 되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구악서, 기술적으로 백화점 고층부에 대량의 물을 가두는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회장님. 도수 위험도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고객에게 경험을 파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스파랜드는 무조건 진행하세요. 마침내 2009년 3월 세계 최대의 백화점이라는 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웅장한 로비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기네스 협회 관계자가 건네는 세계 최대 백화점 인증서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이명희 회장은 옆에 선 구악서 부회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회를 전합니다. 회장님, 해내셨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다니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명희,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결과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이 공간을 채우는 건 결국 고객들이니까요. 기네스 관계자, 통역을 통해 축하드립니다. 건축학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정말 놀라운 공간입니다. 부산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명희 회장은 곧바로 서울 본점의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의 종가라는 자존심을 걸고 콧대 높은 3대 명품 브랜드를 모두 입점시키기 위해 그녀는 직접 협상 테이블에 전략을 지휘합니다. 브랜드 담당자가 난색을 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날카로운 협상가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회장님, 에르메스와 샤넬 측에서 매장 위치와 면적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본점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이명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더라도 그들을 유치해야 본점의 격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브랜드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요. 타협하지 마세요.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본점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한국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쇼핑 공간을 넘어 예술이 숨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명희 회장은 본점 옥상에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보라색 리본으로 묶인 거대한 금빛 하트 조각상 앞에서 그녀는 예술 작품이 고객들의 동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품 설명하려 하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공간 전체의 어우러짐을 강조합니다. 이명희, 이 작품 각도를 조금만 더 틀어서 고객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정면으로 마주보게 할 수 없을까요? 큐레이터,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동선이 조금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관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객들이 여기서 와하고 탄성을 지르게 만들어야 해요.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내 의도입니다. 화려한 명품 매장이 아닌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이명희 회장의 점검은 더욱 깐깐해집니다. 그녀는 고객이 화장을 고칠 때 비치는 조명의 각도부터 핸드백을 올려놓을 선반의 높이까지 직접 확인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공간을 살피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시설관리팀장은 그녀의 꼼꼼함에 혀를 내두르며 수첩에 지시사항을 받아 적습니다. 팀장님, 여기 거울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여자는 화장실 조명에서 자신이 예뻐 보일 때 기분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더 밝고 화사하게 교체하세요. 팀장, 네 회장님, 즉시 조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높이는 괜찮으신가요? 가방 놓을 공간이 좁아요. 쇼핑백을 들고 들어온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훅을 하나 더 달고 선반도 넓히세요. 디테일이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창밖으로는 쇼핑을 마치고 나가는 고객들의 행복한 미소가 가로등 불빛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창가에 기대어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추구해온 공간의 철학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구학서 부회장과 함께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지나온 치열했던 시간들을 회고합니다. 이명희, 보이세요? 저 사람들의 표정,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행복을 안고 돌아가는 모습들이요. 네, 회장님. 회장님의 뚝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풍경입니다. 이제 신세계는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닙니다. 이명희, 우리는 물건을 판 게 아닙니다. 문화를 팔고 시간을 팔고 추억을 판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예술 같은 경영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가리켜 은둔의 경영자라 부르며 베일에 쌓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2024년의 오후 한남동 자택의 응접실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철저히 단절된 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세계 그룹의 2인자로 그녀를 보좌해온 구학서 고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가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이명희 회장의 뒷모습을 조심스럽게 응시합니다. 구학서 고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엽니다. 회장님, 언론에서는 여전히 회장님의 침묵을 두고 갖가지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 지가 꽤 오래되셨으니까요. 이명희,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경영자는 말로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님께서는 늘 제게 그림자처럼 움직이라 하셨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자 밖으로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룹을 둘러싼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겠지요. 소란스러운 건 질색입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될 일이라면 벌써 나섰겠지요. 지금 필요한 건 나의 등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파도를 헤쳐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명희 회장의 시선이 벽면 가득 채워진 거대한 스크린 위 급격하게 치솟는 온라인 유통망의 성장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라는 두 바퀴로 한국 유통사를 질주했던 신세계의 영광 위로 알리바바와 쿠팡이라는 새로운 거인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를 거칠게 덮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기감과 동시에 묘한 투지가 서려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아 성을 만드는 동안 저들은 보이지 않는 그물로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오프라인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지는군요. 구학서, 기술의 발전이 유통의 본질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사람들은 결국 경험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없는 냄새와 촉감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아니 위로가 되는군요. 하지만 구 곰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월마트를 한국에서 몰아냈던 그 시절을. 그때 우리는 도전자였지만 지금은 지키는 자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지키는 싸움이 가장 어려운 법이지요. 현재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이명희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의 어느 겨울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서재로 향합니다. 은은한 묵향이 감도는 방 안에서 젊은 날의 이명희는 붓글씨를 쓰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붓을 멈추고 먹물이 번져가는 화선지를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려 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가르침을 내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천둥처럼 울림이 있습니다. 명희야, 장사꾼은 입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귀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네가 말을 아끼고 남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네가 생각하지 못한 답을 스스로 내놓을 게다. 이명희, 예 아버지, 하지만 침묵하고 있으면 세상이 저를 약하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강하게 제 뜻을 밝혀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병철,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진짜 힘이다. 호랑이는 짖지 않는다. 그저 응시할 뿐이지. 네가 앞으로 짊어질 짐은 무거울 것이다. 그러니 섣불리 나서지 말고 늘 숲 전체를 보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흩어지고 다시 2024년의 정원으로 돌아온 이명희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낙엽 밟는 소리를 느끼며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그룹은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 두 자녀가 이끄는 새로운 체제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녀는 앙상해진 나뭇가지를 어루만지며 곁을 따르는 구학서 고문에게 어머니로서 그리고 선대 회장으로서 느끼는 복잡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용진이와 유경이 두 아이에게 짐을 나눠주었으니 나는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일만 남았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군요. 구학서. 회장님께서 다져오신 단단한 대지 위에서 두 분 회장님은 각자의 성을 훌륭하게 쌓아 올릴 것입니다. 백화점과 이마트 두 축이 분리되었지만 뿌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명희. 부디 그 아이들이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법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그러셨듯 저 또한 그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마지막 과업이겠지요.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도심. 멀리 명동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의 미디어 파사드가 별처럼 반짝입니다. 이명희 회장은 창가에 서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유통제국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둔이라는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지만 그 안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고민했고 한국 유통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녀는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며 구학서 고문에게 마지막 확신에 찬 말을 건넵니다. 이명희, 보세요, 구고문. 저 불빛들이 보이십니까? 비록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저 빛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학서. 그렇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회장님의 고뇌와 열정이 녹아있다는 것을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지요. 이제 새로운 역사는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가장 조용한 응원군으로 남겠습니다. 신세계는 계속해서 신세계일 것입니다.